플로우 시뮬레이션 기본 교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을 맡은 솔코 기술지원팀 정의대 과장이고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예제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하나 버튼을 눌러가면서 해석을 진행을 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습득하는 데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FD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산 유체역학이라는 게 CFD입니다. 말 그대로 전산, 컴퓨터로 유체역학을 푸는 그런 방법을 CFD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희 플로우 시뮬레이션도 CFD의 한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전산 유체역학뿐만 아니라 이제 구조 해석 같은 경우에도 요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3D CAD 모델링이 있어야 하죠. 그 3D CAD 모델링을 일반적으로 해석 프로그램이 바로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D CAD 모델링 중에 어디까지가 해석을 할 건지 우리가 정해주는 게 요소를 입히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컴퓨터가 이 프로그램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계산을 해서 결과를 내보내는 게 전산 유체역학의 가장 기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소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형상과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게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소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CFD, 특히 저희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유한 최적법이라는 기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를 부피 단위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면 단위로 생성을 하게 되면 장점은 자유성이 상당히 높지만 개수가 많아지는 단점이 있어요. 요소가 많아지게 되면은 얘네가 읽어야 할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FVM은 FEM, 면 요소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장점 같은 경우에는 경계층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부터 할 거는 전산 유체역학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유체에 관련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고체와 그 유체의 경계선에 대해서 요소를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FVM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소, 경계층 요소를 만드는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관내 유동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요소를 생성을 해서 질량과 운동량, 에너지 보존 방정식 등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계산식은 바로 밑에 있는 이런 방정식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어쨌든 CFD를 배우러 오셨으니 CFD에 나중에 이제 회사 가셔서 너를 뭐 배우고 왔니? 라고 하면은 나비아-스토크 방정식을 배우고 왔습니다. 라고만 하시면은 거의 CFD의 모든 것을 다 배웠다라고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자, 이 나비아-스토크 방정식을 보시면은 상당히 복잡한 미분 방정식이에요. 이런 미분 방정식은 절대 사람의 손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의 힘을 빌리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산 유체역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 나비아-스토크 방정식을 손으로 풀 수는 없지만 엑셀로는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네모난 애가 열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정도는 엑셀로도 풀 수 있기 때문에 해봤는데, 엑셀로 요거를 만들게 되면은 보통 만드는 데만 한 4-5시간씩 걸리고요. 아주 단순한 건데. 그리고 그거를 계산을 푸는데 엑셀인데도 불구하고 엑셀 용량이 거의 10메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죠. 근데 우리 이런 거를 훨씬 손쉽고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저희 플로우 시뮬레이션 같은 CFD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나비아-스토크 방정식은 유체의 운동을 보여주는 미분 방정식이에요. CFD는 유체에 대한 운동뿐만 아니라 온도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바로 밑에 있는 에너지 보존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 유량이 들어간 만큼 나온다. 이런 게 이제 질량 보존의 방식이고요. 이제 운동 방정식 같은 경우는 F는 MA, 유량이 들어가면은 얘가 힘이 받으니 어딘가에 유압이 발생을 할 거다. 이런 거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열역학 법칙을 통해서 온도가 서로 열 평형이 이루어지는 열전달 계산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것들을 단순하게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든 CFD 프로그램이든 모두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CFD를 배웠습니다라고 하면은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나비아-스토크 방정식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거의 대부분을 배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측류와 난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충류와 난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흐르는데 얼마나 빠르게 흐르느냐에 대한 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레이놀즈 수라는 무차원 계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체에서 충류 구간은 2100 레이놀즈 수 이하 구간, 1002 구간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 번에 충류에서 갑자기 난류로 훅 바뀌는 게 아니고 중간에 과도기적인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002 구간이라고 하고요. 2100에서 4000 사이, 난류는 400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밑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거, 이런 게 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충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잔잔하게 흐르는 물이에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오일 같은 게 이렇게 흐를 때 멈춰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완벽한 충류 상태인 경우에 그렇게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충류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상 상태 혹은 비정상 상태, 요거는 이제 시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상 상태 같은 경우에는 서로 평형이 되는 상태고, 비정상 상태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층 또는 거의 섞이지 않는 적층 상태, 말 그대로 앞에 있던 분자가 그대로 바로 다음 상태로 이어지고, 그래서 착착착착착 이어지는 아주 안정적이고 낮은 속력 상태의 유체를 층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날개 주변에 이렇게 매끄럽게 흘러서 지나가는 걸 층류 유동이라고 하고요. 관내 유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혹시 이거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자, 관내 유동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속도로 이동을 하는 게 층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벽면에서는 유체 속도가 0으로 계산이 됩니다. 저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쭉하게 가운데 부분이 훨씬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층류 유동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자, 난류 같은 경우에는 층류의 반대겠죠. 간단히 생각해보면. 그래서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불규칙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층류에 비해서 난류는 저항이 매우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캐비테이션이라는 효과를 배울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가끔 가다가 이제 수도꼭지를 요즘 이렇게 트는 수도꼭지 말고 옛날에 혹시 이렇게 돌리는 수도꼭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돌리는 수도꼭지를 아주 빠르게 잠그다 보면 여기서 막 진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너무 빨리 잠기다 보니 나오던 유속이 급격하게 멈추면서 뒤쪽 부분에 이렇게 난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밸브에 충격을 따다다다당 주는데 그거를 보통 캐비테이션 효과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난류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난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비행기 사고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보통은 이제 이쁘게 잘 띄워줘야 되는데 양력이 충분하지 않다면은 갑자기 항력으로 변신이 되면서 비행기가 뜨다가 갑자기 그대로 꼬꾸라지는 그런 비행기 사고 영상을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가 뒤에 충분한 난류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서 충분한 항력이 발생이 안 됐고, 그로 인해서 비행기가 못 뜨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층류와 난류는 실제 현상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압력 개념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절대압력, 표준 대기압, 게이지압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 절대압력은 완전 진공 상태, 0부터 시작해서 재는 압력입니다. 그래서 저희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기압을 절대압으로 표현을 하면은 여기 밑에 있는 101,325 파스칼 혹은 1기압 이렇게 표현을 하죠. 0기압이 절대압 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기압도 압력이 절대압으로 보는 1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다라고 해서 0부터 플러스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준 대기압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101,325 파스칼, 파스칼 단위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760mm Hg라는 수은주 높이로도 사용을 하죠. 이게 표준 대기압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으면서 받는 압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게이지 압력은 지금 있는 이 표준 대기압부터 압력을 잰 겁니다. 그래서 표준 대기압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만약에 게이지압으로 2기압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절대압으로는 3기압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표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을 하면은 절대압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절대압력을 사용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으로 딱 대기압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101,325 파스칼이 나와요.
혹은 1바도 대기압이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직접 입력하면서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압, 전압, 환경압력이라고 하는 압력에 대한 3가지 조건이 또 추가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압력을 표현하는 거고요. 요거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구 조건에 보통 많이 입력을 하는데, 정압 같은 경우에는 저항에 대응하는 압력입니다. 그래서 스태틱 프레셔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태틱 프레셔라고 표현을 하고, 일반적으로 유출구, 출구 쪽에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전압 같은 경우에는 정압 플러스 동압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정압은 밑에 있는 저항이라고 했죠. 동압은 흐르는 힘입니다. 두 개를 다 더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동압항 때문에 입구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렛 플로우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건 조금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특이하게 이 정압과 전압 외에 환경 압력이라는 추가적인 압력이 있습니다. 자, 이 환경 압력을 사용을 하면은 만약에 입구다 라면은 자동으로 전압으로 계산을 하고요. 출구다 라고 하면 자동으로 정압으로 계산을 합니다.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자, 압력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구에다가 유량에 대한 항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입구가 설정이 되고, 출구 쪽에 압력을 입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입구에서 출구로 유량이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입구항에다가 유량항을 넣는 것 자체가 압력을 높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입구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플로우 시뮬레이션 이외에 어떠한 CFD 프로그램도 입구와 출구를 동시에 압력으로 입력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수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 미분 방정식 혹시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대학 수학 때 아마 배우셨을 텐데, 일반적으로는 행렬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행렬로 계산을 한다는 것은 완벽한 정확하게 똑 떨어지는 숫자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유사한 값에 수렴하게끔 계속 반복 계산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렴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둘 다 압력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수렴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원래대로 속도가 내가 생각했던 속도가 한 10m/s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뭐 100만 m/s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온도가 내가 만들어 놓은 온도는 30도가 최대인데 갑자기 100만 도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수렴을 안 하고 발산을 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 압력과 압력 조건을 넣게 되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구는 속도에 관련된 항을 입력을 해주는 게 정석이고, 출구는 압력에 관련된 항을 넣어주는 게 정석입니다. 그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경우에 굳이 헷갈리면은 환경 압력으로만 입력해 주시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압력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끝내고요. 혹시 점성 유체와 비점성 유체를 알고 계신가요? 점성이 뭔지 아시나요? 끈적끈적한 거 다들 아시다시피. 자, 끈적끈적한 건데, 점성 유체는 거의 웬만한 게 다 끈적함이 있습니다. 유체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해석을 할 때는 점성을 무시를 합니다. 웬만하면. 점성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해석이 너무 복잡해져요. 이런 끈적함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고체 표면에 대한 정의까지도 다시 내려줘야 되고, 고체 표면에 대한 정의도 다 변수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해석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일반적으로는 비점성 유체로 다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유동의 차이가 좀 발생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점성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끈적함에 따라서 유동 패턴이 많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아주 끈적하지 않은 이상, 일반적인 물과 공기는 그냥 비점성 유체로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비점성 유체로 보통 계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점성과 비점성까지는 유동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열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혹시 시뮬레이션 교육도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시뮬레이션이라는 이제 구조 해석 프로그램에도 열 전달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은 열 전도 해석이 메인이고요. 그 이외에 대류와 복사라는 거는 단순한 항으로, 그러니까 수식으로 계산을 해서 풀게 됩니다. 근데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그 모든 부분이 그런 개수가 아닌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라는 세 가지 열전달에 대한 모든 것을 표현이 가능한 게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까요? 앞에 보이는 것처럼 직접 맞닿아 있을 때 열을 전달하는 상태라고 보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래서 물질이 직접 이동하지 않고 물질에서 분자들이 전달하는 상태가 전도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 알코올린 프레스가 뜨거워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하는 이 상황 자체가 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대류 조건에 가까워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런 공식으로 보통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앞에 보이는 K양 물질의 열 전도율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도 의외로 중요해요. 물질의 두께에 따라서 얼마나 열이 전도가 되느냐 마느냐를 표현을 하기 때문에 두께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류입니다. 대류는 얘가 직접 분자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열을 들고 A점에서 B점까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물 같은 경우에 뜨거운 물에 찬물을 보면 순간적으로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찬물이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죠. 그리고 공기 같은 경우에도 자연적으로 놔두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성질은 밀도 차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그런 현상 자체는 대류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물이 끓으면 물이 전체적으로 따뜻해지고 보일러를 켜면 방이 따뜻해지고 에어컨을 켜면 차가워지는 이런 항이 문제가 되고요. 여기서는 앞에 전도는 K였죠. 대류 열전달 계수는 H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류 열전달 계수가 상당히 중요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복사는 뭘까요? 자, 앞에 대류 같은 경우는 직접 들고 움직인다 그랬죠. 복사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혼자 열을 받는 겁니다. 누군가 열을 그냥 던지면은 내가 혼자 딱 받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외질의 도움 없이 그냥 열이 전달이 되는 현상입니다. 제일 크게 보는 게 보통 태양열이죠. 우주에는 뭔가 텅 비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도 지구가 열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복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보통 태양열을 제일 기본으로 하지만 오븐과 난로도 우리는 복사 문제로 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가셔서 열에 관련된 문제를 푸신다. 근데 150도 이상의 열이다 라고 하면은 복사를 켜셔야지만 더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200도, 300도가 넘는데 복사를 안 켜시고 해석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결과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럴 때 원인을 보면 대부분 복사를 안 켜져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복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면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열을 받는 면적에 따라서 얘가 얼마나 뜨거워지는지가 될 거고, 그리고 기하학적 팩터라고 F가 있죠. 기하학적 팩터. 우리가 복사에 대해서 혹시 고등학교 때 한 적이 있나? 검은색 옷, 하얀색 옷, 혹은 검은색 차, 하얀색 차. 여름에 대놓으면 하얀색 차가 훨씬 덜 뜨겁죠. 그게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색깔일 뿐이지만 실제로는 거칠기입니다. 어떻게 빛을 반사하느냐에 따라서 흰색으로 보이고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흡수하는 상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검은색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팩터라는 게 얼마나 거칠기가 잘 되어 있냐, 빛을 얼마나 흡수하느냐, 이런 팩터로 입력이 돼요. 그래서 보통은 흑체 아니면 완전 반사체 이 정도로 진행을 하는데,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H백이라는 모듈 하나가 있어요. H백이라는 모듈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불투명한 유리 혹은 뭐 빨간색 이런 식으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검은 전부 다 흑체로 계산하는 것보다 실제 온도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져요. 이런 팩터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복사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절대온도 4제곱 차에 비례하고 여기 있죠. 열 전달 면적에 비례한다. A에 비례한다. 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CFD에 대한 내용을 끝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자, 일단 우리가 진행을 할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어떤 건지 먼저 기능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솔리드웍스를 딱 키신 다음에 거기에 애드인에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클릭을 하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 안에 완전히 이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점은 내가 사용하던 솔리드웍스 파일 그대로 해석에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장점이냐? 다른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서 CAD가 없는 해석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CAD를 만들고 걔를 공용 파일 포맷으로 변환한 후에 다시 불러들여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중간 과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해석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쓰던 거는 솔리드웍스야. 근데 NCS를 써야 돼 라고 하면은 뭐 마우스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다시 인터페이스를 배워야 되지만 똑같이 솔리드웍스를 사용하던 거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 환경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상당히 장점이죠. 그리고 설정이 손쉽습니다. 이따 이제 저희가 예제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마법사를 계속 켤 거예요. 마법사를 켜서 초기 세팅을 쭉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이런 초기 세팅을 하는 마법사 기능조차도 다른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딱 해석을 시작하면 모델링 하나가 덩그러니 떠있는 상태에서 모든 걸 시작을 해야 하지만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마법사 기능을 통해서 일반적인 기본 세팅을 해놓고 추가 세팅만 하면 된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3번, 4번은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가고 5번 같은 경우에 특별히 써놓은 이유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 좀 고급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한 카피를 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컴퓨터 성능에 CPU 코어를 4개밖에 사용 못합니다. 거기에 2개를 더 추가하고 싶어 라고 하면 한 카피 가격에 거의 반 이상이 되는 가격을 또 사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카피 수를 늘려가면서 사용을 해야지만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PC에 있는 모든 CPU 성능을 다 한 번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게 은근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제품 내부의 유동 특성.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고 출구에 나오는 게 어느 정도이냐 이런 거 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외기 유동,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전부 다 우리 예제로 할 거예요. 외부에서 바람이 불었을 때 얘에 대한 영향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물이 차는 거, 물이 찰 때 당연히 밑에부터 이제 쭉 차겠죠. 이런 유동 특성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리를 하다 보면은 뭔가 이제 막 연기가 나겠죠? 그 연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스크 안에서의 이제 유동 특성 이런 거 이제 코로나 때 좀 썼었겠죠. 그리고 혹시 펌프 하시는 회사가 있으신가요? 없으실 것 같을 때. 자, 펌프 쪽 관련돼서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펌프는 뭐 밸브, 펌프 이런 것도 다 유량 계수 이런 거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당연히 보실 수가 있고요. 압력 차이 이런 것도 다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특별한 기능인데 데시벨, 소음 측정도 할 수가 있어요. 팬이 회전을 하면 어디가 시끄러울까, 몇 데시벨까지 나올까 이런 것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터 기능을 사용을 했을 때 압력 강화가 얼마가 될까 라는 것도 기능을 볼 수 있고요. 압력 강화는 실제로는 이런 밸브 기능일 때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과 나갈 때 압력 차이점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열교환기, 제일 대표적인 열교환기입니다. 열교환기에 대한 온도 특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헤드램프죠. 헤드램프 쪽 관련된 온도 특성도 당연히 확인도 가능하시고, 이런 전자기기에 대한 온도 발열 특성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별한 기능인데 얘도 쾌적도라는 기능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따뜻하고 시원하고 실제 위도와 경도를 입력을 해서 그쪽에 햇빛이 넣었을 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에어컨을 몇 도로 해야지 혹은 에어컨 위치는 어디다 놔야지 쾌적할까 이런 해석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동 해석을 하고 요거를 구조 해석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압 효과에 대해서 이 기둥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도 해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는데
온도에 관련된 열 팽창과 열 수축에 관련된 능력 결과도 같이 연동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기본 모듈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전자기기가 우리는 좀 특별하게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 그리고 우리는 아까 이제 앞에서 봤던 내부에 이제 그 연기의 확산이라던가 불순물의 확산 이런 거를 보실 때, 혹은 아주 특별하게 복사에 관련된 걸 보겠다라고 하면은 H백 모듈을 추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사와 이제 트레이서 스터디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쾌적도 얼마나 쾌적한가 이런 거 보실 때 사용을 하는 게 H백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모듈은 앞에서 봤던 거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내부 유동, 외부 유동, 정상 상태, 비정상 상태. 아까 말씀드렸죠? 정상 상태는 완전한 평형, 비정상 상태는 시간에 따른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충류, 천이, 난류, 그리고 필터 관련돼서 우리 컴퓨터 뒤쪽에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죠. 그런 거를 굳이 모델링을 안 하고 그냥 판으로 해놓고서 몇 미리씩 뚫려 있다라고 하는, 여기 보이시는 이런 다공판 기능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옆에 다공성 매체는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필터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펜 혹시 많이 사용하시나요? 회사에서? 펜을 사용을 하실 때 실제로 블레이드를 다 만들고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펜의 특성인 펜 곡선만 입력을 하면은 펜 곡선만으로 펜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펜에 대한 해석. 그리고 뉴턴, 비뉴턴 액체 혹시 아시나요? 뉴턴 액체와 비뉴턴 액체. 우리 뉴턴 액체는 가장 일반적인 액체들입니다. 비뉴턴 액체는 뭘까요? 케찹, 오일, 전분물, 뭐 이런 특별한 혈액까지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밀도가 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분물 같은 거를 이렇게 놓고서 세게 때리면은 딱딱하고 살살 누르면은 그냥 쑥 들어가죠.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는, 끈적끈적한 특성을 가지는 액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하수, 속도가 일정 이상이 되면 마하라고 표현을 하죠. 마하에 대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유수면이라고 여기 계속 지금 재생되고 있는 요 댐, 수면에 대한 해석입니다. 물과 공기의 경계면을 찾아가는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입자 스터디라고 해서 이제 뭔가 이제 얘가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열전달, 캐비테이션, 여러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적화 해석도 가능해요. 보통 해석을 설계를 하실 때 한 개만 딱 해놓고 끝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설계안을 쭉 입력을 해놓고 해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가장 최적의 결과를 얻어줘 라고 하는 그런 최적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쾌적도, 그리고 복사, 유동의 혼합 평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빌딩들 사이에 고속도로가 하나가 있는데 이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매연이 어떻게 퍼져나갈까, 어떤 상황일 때 그런 해석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 같은 경우에는 주리팅 혹시 들어보셨나요? 암페와 볼트를 입력을 해서 열이 발생을 하는 주리팅. 그리고 히트 파이프, 원래는 온도가 전도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차적으로 이렇게 온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히트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A점에서 열을 뺏어서 B점에다가 바로 갖다 버립니다. 가운데는 온도가 안 올라가요. 이런 특성을 갖는 히트 파이프. PCB 같은 경우에도 우리 컴퓨터 보드, 메인보드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이렇게 단면을 잘라보면은 레이어가 있습니다. 레이어 특성을 넣는 거고, 일반적인 칩에 대한 게 아니라 이저항 컴포넌트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저항이 좀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칩 패키지도 해석이 가능합니다.